수많은 인연이 맺어지고 또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곳. 저는 부모님 때부터 이어져 온 웨딩홀 아모르에서 일하는 30대 여성 김수진입니다. 제 이름은 김수진이에요. 이곳 아모르는 제게 집이자 놀이터였고 또 거대한 인간 군상이었습니다. 수천, 어쩌면 수만 가지의 행복한 얼굴들. 그 뒤에 가려진 미묘한 긴장감, 설렘, 그리고 때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까지. 저는 그 모든 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어떤 가족은요, 정말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그런 온기가 느껴져요. 아, 저런 게 가족이구나 싶죠. 하지만 또 어떤 가족은 가장 화려한 예복 속에 가장 날카로운 속내를 감춘 채 껍데기뿐인 행복을 연기하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위태로워 보이는지 사람들은 말하죠. 가족이란 서로의 허물까지도 감싸 안아야 한다고요. 저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그 허물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균열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제가 겪었던 그 어처구니 없고 생각할수록 소름이 끼치는 반전의 순간들. 그날의 이야기를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말 속 시원히 털어놓으려 합니다.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어요. 네, 맞아요. 부모님께서는 웨딩홀 사업이 가장 빛나던 시절, 그 황금기부터 정말 쉼 없이 달려오셨습니다. 주말이면 늘 바쁘셨죠. 남들처럼 아빠 손잡고 놀이공원에 가거나 엄마랑 소풍을 즐기진 못했지만, 그래도 그늘 없는 사랑 속에서 저는 반듯하게 자라려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아모르의 딸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저희 집에도 커다란 그늘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 3살 터울의 오빠 김수혁이었어요. 아, 우리 오빠. 오빠는 어릴 적부터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집안의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놈의 질풍노도의 시기는 왜 그리도 길었는지.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셀 수 없이 가출을 반복했고, 학교의 문턱은 거의 넘나들었죠. 부모님은 그 일로 학교에 불려 다니시며 고개를 숙이셨고, 그럴 때마다 엄마의 눈물샘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수진아, 수혁이 연락 없었니? 여보, 이러다 우리 아들 정말 큰일 나는 건 아닐까. 부모님의 한숨은 저희 집의 일상이었습니다. 오빠의 방황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았어요. 전문대학조차. 정말이지 겨우 졸업하는 오빠의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의구심을 품기도 했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홀로 설 수 있는 날이 올까? 정말 의문이었죠.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만남으로 대학 졸업 후 그럭저럭 밥벌이를 하던 오빠가 20대 후반에 접어들며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평생 부모님 생신 한 번 제대로 챙긴 적 없던 오빠가 어느 날 글쎄 꽃다발과 선물을 사들고 나타났지 뭐예요. 그날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와 아빠, 그리고 저는 혹시 오빠가 어디 아픈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를 치고 마지막 용서를 구하려는 것인지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생전 안 하던 행동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지요. 그 뒤로도 오빠는 휴일이면 꼬박꼬박 집에 들러 밥을 먹고 부모님께 살가운 안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을 이토록 놀라게 한 이 변화의 중심에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오빠의 여자친구
그리고 지금의 새언니인 민서희였습니다. 두 사람은 약 2년간의 연애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오빠는 제가 알던 그 철부지 사고뭉치 오빠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다정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부모님의 그 어떤 훈육으로도 그 어떤 눈물로도 잡히지 않던 오빠를 이토록 완벽하게 바꿔놓은 사람. 부모님께서는 당장 결혼시켜야 한다며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 무렵 오빠가 결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오빠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뜻밖이었습니다. 오빠가 청혼을 했는데 서희 언니가 망설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언니에게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랐지만 두 분마저 몇 해 전 돌아가시고 세상에 혈혈단신 홀로 남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그런 부족함이 오빠에게 짐이 될까. 두렵다는 언니의 말에 오빠는 저희 집의 허락을 구하러 온 거였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처음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혹시나 부모님께서 언니의 배경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실까 조바심이 났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엄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만나자고 해라. 이런 이야기는 얼굴을 보고 해야지. 그렇게 만난 자리에서 부모님은 오히려 언니를 끌어안고 우셨습니다. 혼자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느냐며 아무 걱정 말고 시집 오라고 하셨습니다. 신혼집부터 혼수까지 모든 것을 다 해줄 테니 그저 우리 딸이 되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새언니를 위해 정말 성대한 결혼식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모르의 가장 큰 홀에서요. 최고급 웨딩드레스와 웨딩홀을 가득 채운 생화 장식은 저희 집에 새로운 식구가 들어오는 것을 축하하는 진심 어린 환영이었습니다. 결혼 후 서희 언니는 저희 집의 복덩이였습니다. 심성이 어찌나 곱고 착한지 제가 아는 사람들 중 단연 최고였어요. 시댁인 저희 집에 와서도 어색함 하나 없이 엄마 옆에 딱 붙어 앉아 TV를 보며 수다를 떠는 모습은 저보다 더 딸 같았습니다. 세아가 이것 좀 먹어봐. 고구마 튀김엔 막걸리가 최고야. 엄마는 고구마 튀김에 막걸리를 권하셨고 두 사람은 뭐가 그리 즐거운지 까르르 웃으며 마치 오랜 모녀처럼 정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니가 오고 나서 집안의 분위기는 몰라보게 밝아졌습니다. 엄마는 입만 열면 며느리 자랑에 여념이 없으셨고 아빠도 언니를 가장 먼저 챙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정말 완벽하게 정신을 차리고 누구보다 성실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사람 하나가 들어와서 온 집안에 이렇게 따뜻한 빛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새언니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오빠 부부 사이에 예쁜 조카가 태어나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속에도 결혼에 대한 따뜻한 꿈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서희 언니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 저런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렇게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 저는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강산이었습니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그는 첫인상부터 부지런하고 반듯해 보였습니다. 특히 제 마음을 끌었던 것은 그가 가족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우리는 데이트를 하다가도 길거리에서 맛있는 간식을 보면 그는 늘 그것을 2인분씩 포장했습니다. 이거요? 아, 할머니께서 이런 붕어빵을 유난히 좋아하셔서요.
이건 부모님 야참거리로 좀 챙겨가게요. 그런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요즘 저런 청년이 있나 싶었죠. 그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와 부모님, 그리고 지금은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2명의 동생들까지. 어릴 적엔 늘 집안이 북적거렸다는 그의 말에서 저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화목함의 풍경을 그렸습니다. 사고뭉치 오빠 때문에 늘 긴장감이 감돌았던 저희 집과는 사뭇 다른 따뜻하고 안정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흘렀고 저는 자연스럽게 이강산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그가 들려준 그의 어머니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어머니인 윤태아 여사님은 결혼과 동시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기 시작해 지금껏 40년이 다 되도록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고부 갈등으로 큰 소리가 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분들이 이제 할머니를 모시겠다고 형수님 고생하셨다고 해도 어머니께서 정이 들어 싫다며 거절하신다는 이야기는 제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흔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시집살이를 심하게 당한 사람이 며느리에게 똑같이 되갚는다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들요. 하지만 윤태하 여사님처럼 시집살이 없이 오히려 시어머니와 40년을 모녀처럼 사이좋게 지내신 분이라면 그 인품과 성품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저를 딸처럼 아껴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설렘을 안고 강산 씨는 먼저 저희 집에 인사를 왔습니다. 그는 저희 부모님의 질문에 싹싹하고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은퇴 후 소일거리를 하고 계시며 어머니는 전업주부시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장남이며 부모님께서 결혼 직후부터 할머니를 모셔왔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죠. 부모님께서는 그의 이런 모습에 더욱더 흡족해 하셨습니다. 수지나 가족 분위기가 참 화목하고 뿌리가 깊어 보인다. 저런 집안에 시집 가면 사랑받고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두 분 다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저희 집 인사를 마친 후 저도 강산 씨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가던 날, 저는 약간의 긴장과 큰 기대를 안고 있었습니다. 강산 씨의 부모님, 특히 어머니 윤태하 여사님은 저를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머나, 우리 강산이가 여자친구 소개해 준다고 해서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아이고, 듣던 것보다 훨씬 아가씨가 곱네. 윤 여사님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소한 과일 바구니 선물에도 이런 걸 굳이 준비할 필요 없었다며 가벼운 마음으로 오라시던 그 다정함에 저는 금세 마음이 놓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저를 위해 정성껏 차려진 한상 가득한 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강산 씨가 그토록 아낀다던 할머니, 박 여사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어른께 먼저 인사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할머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먼저 인사드리고 싶은데요. 그 순간 두 분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정말 찰나였지만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어머님이 방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셔. 원래 식사 시간이 좀 안 맞으셔서 따로 드시거든. 저녁 6시. 저녁 식사를 하기에 이른 시간도 아니었지만
벌써 주무신다는 말씀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래도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싶어 재차 여쭈었습니다. 그래도 주무시는 거 아니면 잠깐 뵙고 인사라도. 하지만 윤 여사님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쉬고 계시는데 괜히 깨우는 거 아니야. 곤히 주무셔. 신경 쓰지 말고 어서 앉아서 밥 먹어요. 저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었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강산 씨의 어린 시절 이야기, 두 분의 결혼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거의 끝나가던 2시간 남짓 동안 할머니는 방에서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강산 씨의 말로는 거동도 잘하시고 정정하시다고 들었는데 그 점이 조금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애써 넘겼습니다. 그날 두 분은 저를 참 좋게 봐주셨고 흔쾌히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양가 인사가 순조롭게 끝나고 저희의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양가 부모님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웃음꽃을 피우셨습니다. 다만 그때도 아흔이 넘으신 시할머니나 타지에 있다는 시동생과 시누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부모님 두 분만 나오셨지요. 저는 그저 어르신이라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동생들이 멀리 있어 일정을 맞추기 어려웠으리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던 그 순간이 어쩌면 폭풍 전의 고요였음을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결혼 날짜를 잡자마자 이상한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인 윤태하 여사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내셨습니다. 할 말이 있다는 그분의 표정이 사뭇 진지했습니다. 그리고는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수진아, 내가 알아보니까 너희 아모르 웨딩홀에 더 큰 홀이 있던데. 거기서 하는 건 어떻겠니? 난 너희 부모님이 웨딩홀 하신다기에 당연히 거기 제일 큰 데인 줄 알았더니 막상 가보니 거기가 아니더라. 좀 작은 홀이던데.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제안하신 홀은 규모는 조금 작아도 단독으로 식장을 쓸 수 있어. 하객들이 섞이지 않고 훨씬 여유롭고 프라이빗한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예식과 겹치지 않도록 뒷타임까지 모두 비워두기로 한 부모님의 깊은 배려가 담긴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점을 정중히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그 홀이 단독 홀이라 더 편안하게 예식 치를 수 있다고 부모님께서 배려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윤 여사님은 못마땅한 기색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딸 결혼식인데 좀 크고 성대하게 치러주시면 좋으련만. 솔직히 우린 다른 호텔 예식장도 생각했었거든. 그런데 뭐 사돈댁에서 웨딩홀을 하신다니 어쩌겠어. 다른 데서 하자고 하면 마음 상하실까봐 우리가 맞춰드린 건데 좀 그렇긴 하더라. 저는 그 말에 저희를 그 순간 알아차렸습니다. 어차피 너희 웨딩홀에서 하면 다 공짜 아니니? 밥값이나 대관료도 안 들 텐데. 마음에는 안 들어도 그냥 감수해야지. 그분의 말 속에는 노골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희의 결혼 자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시려는 순수한 뜻이었으며, 만약 그 홀이 정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다른 곳으로 알아보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혹시 더 큰 홀을 원하신다면 날짜를 미루고
비용을 지불하는 방향으로 알아보겠다고 하자 그분은 그제야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난 그냥 가능한가 물어본 거야. 기분 나빴니? 미안하다. 내가 잘 몰라서 그랬지. 비록 사과로 마무리되었지만, 제 마음 속에는 찝찝한 앙금이 남았습니다. 부모님의 순수한 호의를 그렇게밖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이 불쾌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강산 씨는 엄마가 결혼이 처음이라 잘 몰라서 그러신 것 같다며 제게 대신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넘겼지만 그것이 분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얼마 후 저희는 신혼집을 알아보기로 약속했습니다. 부동산 앞에서 만나기로 한 그날, 저는 약속 장소에 서 있는 뜻밖의 인물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곳에는 예비 시어머니 윤태하 여사님이 활짝 웃으면서 계셨습니다. 어머님, 여긴 어쩐 일로? 어쩐 일이긴. 너희 신혼집 보러 오는데 당연히 내가 와야지. 너희들이 뭘 안다고. 내가 꼼꼼히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서 따라왔다. 강산 씨는 이미 어머니와 이야기가 된 듯. 아, 우리 엄마가 예전에 부동산에서 잠깐 일하셔서 집 보는 눈이 기가 막히다며 저를 달랬습니다. 그렇게 아주 불편한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저희 예산에 맞춰 깔끔하고 인프라가 좋은 신축 아파트와 빌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제 눈에는 나무랄 데 없이 좋아 보이는 곳들이었지만 윤 여사님은 이런저런 사소한 핑계를 대며 전부 퇴짜를 놓았습니다.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구조가 답답하다. 기운이 좋지 않다. 그러다 어느 한 집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그 집은 들어가기 전부터 윤 여사님이 아주 흡족한 미소를 짓던 곳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집이 지금 시댁에서 불과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한 아주 낡은 단독주택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건물은 오래되었고 수압은 약했으며 결정적으로 방이 4개나 되는 불필요하게 큰 집이었습니다. 금액도 예산을 훌쩍 뛰어넘었고 제 직장에서는 너무나 먼 거리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곳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윤 여사님은 그 집만 고집하셨습니다. 강산아, 아까 거기가 제일 낫지 않니? 집도 크고 으리으리한 게 기운이 참 좋아 보이더라. 너희 거기서 신혼생활 시작하면 앞길이 훤히 트일 것 같아. 강산 씨는 제 눈치를 살피며 우물쭈물했습니다. 제가 출퇴근 거리와 약한 수압, 그리고 불필요한 방 개수를 들어 반대 의사를 표하자 윤 여사님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예, 너희들에는 안 나을 거니 결혼하면 너희 둘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부모님들도 오셔서 주무실 수 있고 우리도 편하게 갈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코딱지만 한 집을 구하면 어떡해. 아까 거기가 딱이다. 저는 부담스럽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제 말을 자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비 씨의 미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 어머님,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말이라도 예쁘게 해야지. 따박따박 아니다. 어떻다 대꾸를 하면 어쩌니. 내가 이래서 쫓아온 거야. 집 볼 줄도 모르면서.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자 그분은 아들인 강산 씨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강산아, 알겠어. 이래서 어른 말을 들어야 하는 거야. 강산 씨는 그 중간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난감한 표정만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강산 씨의 태도에 더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분명 저와 그의 결혼인데 왜 어머니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 하는지, 그리고 왜 그는 그것을 단호하게 막아서지 못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댁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단일 원 한 장 받는 것도 아니었기에 그분의 일방적인 태도는 더욱더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윤 여사님을 댁에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강산 씨는 뜻밖에도 저에게 섭섭함을 토로했습니다. 수진아, 아무리 그래도 엄마 앞에서 그렇게 냉정하게 말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어른인데. 내가 좀 더 예의를 갖춰서 말할 수도 있었잖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그럼 지금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오빠, 우리 결혼하는 거 맞아. 왜 자꾸 어머님이 우리 사이에 끼어드시는 건데. 오빠라도 중심을 잡아야지. 강산 씨는 그저 엄마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맞춰주는 것뿐이라며 뒤에서는 우리끼리 결정하면 되지 않느냐는 아니란 말을 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제가 요즘 너무 예민한 것 같다고 저를 타박하며 집 앞에 저를 내려주고는 횡하니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깊은 허무함과 어처구니 없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이후 윤 여사님의 간섭은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웨딩드레스 숍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한복색이 너무 가볍다. 신혼여행지는 왜 그런 춥고 먼 곳으로 정했느냐. 그분의 지적은 사사건건 이어졌습니다. 하루는 신혼여행 이야기를 하시다가 정말 귀를 의심할 만한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너희 신혼여행 유럽으로 간다며? 야, 거기 우리도 좀 따라가면 안 되겠니? 나랑 내 시아버지랑 해외여행 안 간 지도 진짜 오래됐는데.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신혼여행을, 그것도 시부모님과 함께라니요. 저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결혼하고 따로 가족 여행을 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그 집안의 본질을 더 빨리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진행될수록 저는 제가 강산 씨와 결혼을 준비하는 것인지, 윤 여사님과 끝없는 줄다리기를 하는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중간에서 아무런 중재도 못하는 강산 씨는 답답하기만 했고, 윤 여사님의 간섭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과연 이 결혼을 하는 것이 맞을까?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저는 모든 일정을 잠시 중단하고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예비 시댁에서 저를 급히 초대했습니다. 연세가 90이 넘으신 시할머니 박 여사님의 생신날이 돌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친척들이 다 같이 모이니 얼굴도 뵙고 정식으로 인사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비 시부모님만 계신 자리였다면 망설였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친인척들까지 모두 모인다는 말에 저는 어쩌면 이것이 이 경직된 관계를 풀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산 씨는 그날 아침 일찍, 정말 일찍 와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저는 그저 어르신이라 식사를 일찍 하시는가 보다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 아침, 저는 예비 시댁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거실에는 온통 산더미 같은 식재료들이 즐비했습니다. 요리는커녕 다듬어지지도 않은 채소와 고기들이 거실 바닥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이미 낯선 친척분들이 여럿 모여 계셨습니다.
제가 당황스러움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방에서 윤태아 여사님이 나오시며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얀색 앞치마였습니다. 아가, 이거 입어. 옷 버리면 안 되니까. 그와 동시에 처음 뵙는 한 분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형님이 새 며느리 들어온다고 신경 쓰시는 것 좀 봐. 저 사람이 학주 강산 씨의 아명이었습니다. 저 될 사람이구만. 난 우리 학주 작은 엄마다. 어쩜 시할머니 생신이라고 이렇게 일찍부터 와서 도와주다니. 요즘 사람답지 않게 참 착하네. 윤 여사님은 그 말에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며느리 하나는 잘 뒀다니까. 저는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모여있는 친척들에게 억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드린 뒤 강산 씨를 향해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는 제 눈을 피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윤 여사님이 그런 강산 씨를 불렀습니다. 강산아, 넌 거기 서서 뭐해? 방에 들어가서 좀 자고 있어. 이거 다 하려면 점심은 훌쩍 지나야 하니까 밥 다 되면 그때 나와서 상 차리는 거나 도와. 아니, 엄마. 나도 좀 거들지. 거들기는 무슨. 우리 귀한 아들이 이런 걸 왜 해? 이건 원래 며느리들이 다 하는 거야. 이참에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제대로 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얼른 들어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강산 씨는 제 눈치를 한 번 쓱 보더니 정말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머리를 한 대에 세게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나가버리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산 씨의 작은 어머니라는 분께서 제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나저나 형님은 진짜 좋겠수. 어쩜 이렇게 참하고 착한 며느리가 들어왔는지. 이번에 시댁 근처에 그 낡은 단독주택으로 집도 마련한다면서 거기다 시할머니까지 모시고 산다니. 정말 요즘 보기 드문 효부야, 효부. 그 말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그러니까 말이야. 나는 괜찮다고 하는데. 글쎄, 우리 강산이가 할머니가 자기 키워주셨는데. 이젠 보답해야 한다면서 자기가 끝까지 할머니 모시겠다고 하잖아. 어쩜 저렇게 효심이 깊은지 몰라. 처음엔 여기 우리 집으로 들어와 살겠다고 하는 걸 며느리 불편할까봐 우리가 말렸어. 대신 할머니 모시고 가겠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지 뭐.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토록 시댁에서 5분 거리에 낡고 방이 4개나 되던 그 단독 주택을 고집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시할머니의 수발을 떠넘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더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뵙지 못했던 예비 시할머니, 박 여사님께서 마침 방에서 나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행동을 보고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왜 나오셨어요? 들어가 계세요. 배고프세요? 뭐 드려요? 윤 여사님이 황급히 달려가 부축했지만 박 여사님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제대로 된 말 한마디 하지 못하셨습니다. 거동조차 무척 불편해 보이셨습니다.
제가 그 충격적인 모습에 굳어 있을 때 작은 어머니가 무심코 던진 말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지시네. 이러다 며느리한테 맡길 게 아니라 요양병원이라도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유,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우리 새 며느리가 알아서 잘하겠지, 뭐. 안 그러니 아가, 우리 집안 최고 어른이시니 내가 좀 신경 써서 잘 모셔라. 우리 강산이가 모시겠다니 어쩌겠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치매요? 할머니께서. 치매시라고요? 그리고 저더러 모시고 살라니요.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제 날카로운 목소리에 거실의 모든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친척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뭐야, 몰랐어. 어머님 치매 시작된 지 꽤 됐는데. 그럼 모시고 살겠다는 건 무슨 소리였어? 다 알고 그런 거 아니었어. 저는 윤 여사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게 다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 주셔야겠어요. 그래서 그 단독 주택을 그렇게 고집하신 거였어요? 할머님이 치매신데 그런 분을 모시고 저희 신혼여행을 따라가시겠다고 하신 거고요? 윤 여사님은 무척이나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마도 모든 친척이 모인 이 자리에서 제가 감히 반기를 들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를 올가매어 시할머니의 간병을 떠넘기려던 아주 치밀한 계획이었겠지요. 제가 예상과 달리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터뜨리자 그분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학주 말로는 내가 할머니 모시고 살겠다고 했다면서. 내가 이래서 진작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말이 자꾸 엇갈리니 원. 됐다. 일단 시할머니 생신상부터 치르고 그때 다시 얘기해. 얘기요. 지금 무슨 얘기를 더 하자는 건데요. 전 단 한 번도 그런 약속한 적 없어요. 친척들한테 인사시켜준다고 부르셔서 왔더니 이렇게 산더미 같은 음식을 하라고 하시는 것도 황당한데. 치매 걸리신 할머니를 모시고 살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경우예요? 그때였습니다. 거실의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방에 들어갔던 강산 씨가 기어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윤 여사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들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이고, 강산아, 얘 좀 봐라. 글쎄 지금 시할머니 못 모시겠단다. 너랑 나랑 다 얘기 끝난 건데.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시집을 오기로 했으면 며느리 될 도리를 해야지. 어디 시애미한테 따박따박 대들어. 저는 강산 씨를 향해 물었습니다. 오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할머니를 모시고 살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확실하게 말해. 강산 씨는 제 기세에 눌려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웅얼거렸습니다. 아, 그게 수진아. 엄마가 하도 할머니 모시고 살라고 해서. 안 그러면 요양병원 보내신다고 하길래. 그냥 우리가 좀 모시고 살자. 할머니 사시면 또 얼마나 사시겠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모자에게 가졌던 마지막 기대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라는 존재는 완전히 배제된 채 자기들끼리 이미 모든 결정을 끝내고 이 자리를 이용해 저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제 마음속의 모든 정이 그 순간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앞치마를 바닥에 내려놓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이 결혼 못 하겠습니다. 제 결혼인데 왜 두 분이 멋대로 결정하시고 저한테 통보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결혼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러자 윤 여사님이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습니다. 뭐, 결혼을 못해. 너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시할머니. 생신상을 이렇게 망쳐놓고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사전 협의도 없이 저를 속이고 이런 자리에 부르신 건 그런 맞는 행동이고요. 더 이상 말이 안 통할 것 같네요.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제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하자 윤 여사님이 제 등 뒤에 대고 악에 받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너 이렇게 나가면 이 결혼. 정말 파투야. 웨딩홀까지 운영하는 내 부모가 내가 파혼했다는 소식 들으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니. 남들 결혼은 다 시켜주면서 지 딸 결혼은 파혼으로 끝내면 그 동네에 얼마나 흉한 소문이 돌겠어.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그래, 시할머니 모시기 싫으면 모시지 마. 그러면 될 거 아니야. 뭘 그렇게 화까지 내고 그래. 저는 그 말을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대화가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마지막으로 해줘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 협박하시는 거예요? 소문이요. 좋아요. 어디 한번 소문낼 대로 내보세요. 대신 저도 오늘 여기서 겪었던 이 어처구니 없는 일 제대로 한번 소문내보죠. 동네에서 소문난 효부시라면서요. 그래서 표창장도 받으시고 부녀회장까지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그 효부가 90 넘은 치매 시어머니를 예비 며느리한테 속여서 떠넘기려고 한 거. 소문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처럼 그렇게 얼굴 들고 다니실 수 있으시겠어요? 뭐라고? 너 지금 말 그대로예요. 저희 웨딩홀 소문 내시겠다고요? 저도 한번 해보죠. 그토록 대단한 효부인 줄 알았던 사람이 사실은 전부 연기였다는 거. 그리고 그 아들은 엄마 말만 듣는 마마보이였다는 거. 제가 이 동네방네 전부 소문내 볼까요? 과연 누가 더 손해일지 한번 해보자고요. 결혼 준비하면서 들었던 모든 비용 정확하게 청구할 테니 그렇게 아세요. 안 그러면 저 오늘 이 일 그냥 안 넘어갑니다. 제 말에 윤 여사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뒤로하고 그 지옥 같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길로 저는 강산 씨에게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이날의 소동을 전해 들으신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 결정에 분노하시기보다 오히려 잘했다고, 그런 집안과는 인연을 끊는 것이 맞다고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웨딩홀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말라며 오히려 이건 사기 결혼이라고 소송감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결혼 준비에 들어갔던 모든 비용을 정리하여 강산 씨에게 청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역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는 듯 했습니다. 원래 결혼하면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며 얼마나 사신다고. 그것 하나 못해주냐는 그의 말에 저는 남아있던 일말의 연민마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시 한번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모든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 뒤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싱겁게 끝났습니다.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던 윤태아 여사님의 실체는 바로 그 생신날 그 자리에 있던 친인척들의 입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누구보다 완벽한 효부라고 생각했던 윤 여사님의 위선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그분의 명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체면 때문에 스스로를 포장했던 그분은 결국 그 체면 때문에 스스로 자멸하고 만 것입니다. 저는 강산 씨에게 모든 비용을 돌려받았고, 그렇게 그들과의 악연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파혼 후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 웨딩홀에서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전 예비 남편을 소개해 주었던 지인을 통해 들으니, 강산 씨는 여전히 결혼할 사람을 찾고 있지만, 그 집안의 내막을 알게 된 동네에서는 아무도 그에게 딸을 소개하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사람의 겉모습과 꾸며진 이미지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저는 아모르에서 수많은 예비 부부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 사이에서 과거의 저와 비슷한 갈등의 그림자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고 행복을 방해하는 그릇된 간섭들을 봅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어쩌면 적당한 거리를 두며 서로의 삶을 지켜봐 주는 것이 아닐까. 다시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늘 진솔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꾸며진 이미지에 집착하는 삶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린다는 교훈을 저는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일에 더욱 집중하며 제 곁에 있는 진짜 가족들, 저희 부모님, 그리고 오빠와 새언니, 예쁜 조카와의 행복을 소중히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